자, 1학년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바로 수업 진행하도록 하죠. 자, 오늘은 주제 8번 고려의 통치체제 정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남북국 시대의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한 종교와 사상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에 그렇게 유학과 불교가 어떻게 영향력을 확대해 나갔는지, 그리고 확대한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보았고, 마지막에 선생님 했던 얘기가 신라 말기에 그리고 후삼국 시대에 어떤 상황이 전개되는지 보고 그 다음에 고려로 넘어간다고 했죠. 자, 고려의 통치체제 정비 보기 전에 그 말했던 거 신라 말기 상황부터 보도록 하죠. 봅시다. 신라 말기에서 후삼국 시대에 상황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신라 하대, 신라 말기가 되면은 왕의 권한이 점점 약해지고 진골 귀족 간에 왕위 계승 분쟁, 왕위 쟁탈전이 엄청나게 많아져요. 서로 왕위를 올리기 위해서 내 가족을, 내 집안을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진골 귀족들 간에 엄청나게 싸움이 되면서 정치적으로 혼란한 시대가 됩니다. 왕권이 약화되고 진골 귀족 간의 싸움이 되니까 계속해서 왕위를 두고 싸우니까 정치적 혼란하죠. 이 왕권이 약한 상황에서 진골 귀족들은 향락과 사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수탈하기 시작해요. 진골 귀족들이 수탈을 하게 되고 그리고 왕권이 약하기 때문에 지방에 대한 통제가 약해지겠죠. 그러니까 지방에서도 세금을 보내지 않고 거기서 진골 귀족들이 계속 수탈을 해 나가는 상황에서 지방은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 세금이 필요해. 근데 지방에서 세금을 안 보내. 그러니까 세금을 독촉을 해야겠죠. 너희들 세금 빨리 걷어서 보내라 라고 독촉을 하게 되죠. 자, 그렇게 해서 관리를 파견해가지고 세금을 독촉을 하니까 백성들은 더더욱 살기가 힘든 거죠. 진골 귀족들이 계속해서 수탈하지, 그리고 나라에서는 세금 바치라고 관리 보내가지고 계속해서 독촉하고 쪼우지. 자, 그렇게 하니까 신라 말에 어떤 상황이 전개되냐. 신라 말에 각지에서 농민봉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많이 발생한다는 말이겠죠. 대표적으로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데 신라 말에 대표적인 농민봉기로서 원종 에노에 난 원종과 에노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일으킨 농민봉기가 엄청 중요합니다. 원종 에노의 난이 일어나게 될 정도로 농민이 엄청나게 반란을 일으켰다. 여기까지만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각지에서는 중앙에 약한 왕권을 바탕으로 해서 왕권이 약하기 때문에 각지에서 자기만의 세력을 가진 자신만의 독자적인 군사력, 자기만의 독자적인 경제력 이런 걸 갖춘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호족이라는 사람입니다. 호족. 이 사람들이 각지에서 대두를 하게 되죠. 자, 그리고 기존에 신라에 불만이 많던 이 진골 귀족들이 정치적으로 자기들이 모든 걸 독점하고 수탈하는 상황에 대해서 불만이 많던 누가? 육두품들이 신분의 한계를 느끼고 골문제의 한계를 느끼게 되면서 신라 자체에 대한 비판을 하게 되면서 이 사람들이 호족과 결탁을 하게 되는 거죠. 육두품들이 이제는 신라에 충성을 하는 게 아니라 호족에게만 충성을 하고 이 호족의 참모 역할, 육두품들이 유학에 능통하다고 했잖아요. 자, 이 육두품들이 호족과 결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종이라고 하는 불교 종파가 유행을 하게 되는데 뭐냐면 불교를 기존에 알기 위해서는 불교 경전 열심히 공부하고 불교 부처님의 말씀이 어떤 건지 한자로 쓰여진 불교 경전을 알아야 했기 때문에 아무리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런 거 외쳐도 불교는 주로 대중들보다는 지배층들만이 알 수 있는 그런 종교적 성격이 강했어요. 자, 그런데 선종이라는 게 등장을 해. 선종이 뭐냐면 그런 경전 공부 필요 없다. 중요한 건 뭐다? 참선 열심히 해가지고 부처님처럼 보리수 아래에서 참선 기도해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제일 중요한 건 깨달음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경전 공부할 필요 없다. 이런 거 주장하니까 호족들의 입맛에 딱 맞는 거지. 호족들은 열심히 불교 공부할 필요도 없지만 그냥 참선하고 기도하는 이런 단순한 성격의 선종의 단순한 성격에 호족의 입맛에 딱 맞게 되면서 이 헌종까지 호족이 포섭을 하게 되면서 호족은 자기만의 경제력도 갖추고 거의 지방에서 자신만의 독자적인
넓은 영토, 넓은 토지를 가지거나 아니면은 상행위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니까 자기만의 경제력도 갖추고 자신을 보필할 수 있는 이런 지식인층도 갖추고 자신들을 따르는 이런 종교적인 집단들까지 갖추게 되면서 호족의 힘은 점점 세지게 되죠. 그리고 이 호족들을 정당화할 수 있는 풍수지리라는 것도 고려 신라 말에 이렇게 유행을 하게 됩니다. 풍수지리가 뭐냐면 풍수지리는 주로 양택풍수하고 음택풍수는 아닌데 양택풍수는 뭐 집 구하고 할 때 그런 좋은 집터 후손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집터가 어떤 건지 구할 때 그런 걸 쓰는 거고 풍수지리에서 음택풍수는 묘자리 구할 때 좌청룡 우백호라고 해서 명당, 왕이 나올 수 있는 이 명당 자리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 인문지리학 정도겠죠. 자, 이 인문, 자연지리학으로 길지하고 흉지, 풍수지리에서는 길지, 좋은 땅인 길지와 나쁜 땅, 흉지로 나누게 되는데, 자, 이 풍수지리가 호족들은 이 풍수지리를 이용해서 내가 지금 근거지로 잡고 있는 지역이 길지다라고 하는 걸 주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호족들의 지방 근거지의 우수성, 우리 지역이 우수하다라는 걸 내세우게 될 때 활용을 하게 되죠. 풍수지리. 자, 나중에 왕건도 이 풍수지리를 활용해서 개성을 수도로 삼듯이. 자, 어쨌든 이런 육두품, 선정, 풍수지리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호족들이 엄청나게 선장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각지에 있던 호족들이 난립을 하게 되는 상황에서 최종적으로 그걸 정리한 게 일단 기존의 신라가 있는 상황에서 북쪽에 고구려의 궁예 있죠. 궁예가 철원을 중심으로 주변의 호족들을 통합해서 후고구려를 세우게 됩니다. 후고구려 그리고 무진주, 완산주 이런 전주와 광주 이쪽 지역을 중심으로 호족들을 포섭한 견훤이 후백제를 세우게 되면서 견훤에 의해서 견훤이죠. 후백제가 설립이 되면서 이제는 후고구려 신라 후백제의 후삼국 시대가 전개가 됩니다. 후삼국 알겠죠? 자, 지금 신라 말기 상황은 이런 상황이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후고구려의 궁예가 왕건에 의해서 제거되고 이 후고구려를 왕건이 차지하게 되면서 고려라고 이름을 짓죠. 자, 어쨌든 이런 후삼국 상황에서 이 왕건이 어떻게 삼국 통일을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기까지 후삼국 상황 보았습니다. 자, 봅시다. 이거 지우고 먼저 고려의 재정비하면서 잠깐만요. 이렇게 하고 고려의 성립과 후삼국 통일을 배워보도록 하죠. 선생님 이거 맞는지 한번만 볼게요. 자, 봅시다. 고려의 성립 같은 경우에는 누가 호족 출신이었던 왕건이 송악 개성지역이죠. 지금 개성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개성공단이 있는 그 개성. 경기도 이거 파주에서 한 30분, 1시간도 채 걸리지 않는다고 해요. 그 정도로 지금 우리와 가까운 이 개성 지역의 호족으로 자리 잡고 있던 이 왕건이 고려를 건국하게 됩니다. 고려 건국. 처음에는 후고구려 궁예 수하로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궁예가 북정을 하게 되면서 부하들과 같이 궁예를 제거하고 자신이 그 지역을 차지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고려를 건국하는데 그게 918년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전에 고구려를 계승했다고 하는 발해가 거란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남아있던 발해의 유민들도 수용을 하게 됩니다. 고려는 왜? 똑같이 우리는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이기 때문에 너희 나라, 우리 나라 그런 거 없이 다 우리는 한민족이다 라고 하면서 수용을 하게 되죠. 발해 유민을 수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발해의 건국자 대조영이죠. 그리고 발해의 마지막 왕자 대광현이라고 한 사람인데 이 사람도 같이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거는 싹 다 무슨 계승의식? 고구려 계승의식을 알 수 있는 거죠. 발해의 유민을 수용했다는 거는.
자, 그런 상황에서 고려를 건국하고 이제는 후백제 고려 신라의 후삼국 시대가 되는데 신라를 먼저 복속을 해요. 어떻게 하냐면 당시에 백제가 끊임없이 신라를 공격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당시 신라 왕이었던 경애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당시 진골 귀족들하고 경주에 여러분들 포석정이라고 들어봤어요. 포석정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여기에 물길이 흐르고 물이 이렇게 흐른다면 잔을 이렇게 띄워놓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잔 띄워놓고 이 잔이 돌 동안 시 한 수 읊고 술 한 잔 마시고 이 잔이 돌 동안 시 한 수 읊고 술 한 잔 마시고 하는 그 보석정에서 경혜왕이 놀고 있었는데 경주에 있었어요. 자, 근데 후백제의 견훤이 직접 군사를 이끌고 경주를 쳐들어가죠. 그렇게 해서 당시 왕이었던 경혜왕을 죽이고 자기가 허수아비 왕을 세워요. 그게 경순왕이었어요. 경순왕은 어쩔 수 없이 백제의 말을 듣지만 언제든지 백제를 안가품하기 위해서 이를 부득부득 갈고 있었죠. 그런 상황에서 고려가 신라를 도와줌을 통해서 신라는 고려에 항복을 하게 됩니다. 신라가 자동적으로 고려에 항복을 하게 돼요. 자, 백제 같은 경우에는 후백제 같은 견훤 같은 경우에는 견훤에게는 아들이 셋이 있었어요. 신검, 양검, 금강. 몰라도 되는데 그냥 이해하기 위해서 선생님 설명해 주는 거예요. 신검, 양검, 금강이 있었는데 신검, 양검 같은 경우에는 본부인의 자식이었고 금강, 셋째 아들 금강 같은 경우에는 첩의 자식이었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견훤은 신검, 양검이 계속해서 전쟁에 나가서 실패를 하는 상황에서 제일 믿을만했던 금강에게 왕위를 넘겨주려고 했죠. 자, 그러니까 당시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었던 신검과 양검은 아버지를 금산사라고 하는 백제 김제, 지금의 전북 김제 지역에 있는 금산사라는 곳에 유폐를 시키게 돼요. 그곳에 가둬버리고 금강, 동생 금강도 죽여버려. 그리고 신검, 첫째 아들 신검이 왕위를 이어버리려고 하죠. 자, 그런 상황에서 견훤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고려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세운 나라를 자신이 직접 왕건과 같이 쳐들어와서 멸망을 시키게 되는, 그렇게 해서 후백제까지 멸망을 하게 됩니다. 후백제도 멸망시키게 되면서 후삼국을 고려에 의해서 고려가 통일을 하게 됩니다. 그때가 936년이 되겠죠. 고려건국 918년부터 후삼국의 정쟁이 약 20년간 전개가 되다가 936년에 통일을 하게 되죠. 자, 호족 출신 왕건, 이 말이 좀 중요하겠죠. 호족 출신, 왕건도 호족 출신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고려를 건국하고 삼국을 통일할 때 다른 호족들의 힘을 빌어서 통일을 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통일할 때는 호족의 힘을 빌었는데 우리 고려 앞에 삼국시대 할 때도 배웠죠. 부족장 세력들, 그냥 부족장이라고 보면은 부족장들이 나라를 만들 때는 좋았는데 계속해서 나라를 건국하고도 부족장들이 힘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 부족장들이 힘을 뺏어야겠지. 그래야 모든 권력이 왕에게 집중되고 중앙 집권적 통일 국가를 완성할 수 있을 거니까. 그래서 왕건도 통일을 할 때는 호족의 힘을 빌지만 통일한 이후에는 호족의 힘을 뺏기 위해서, 호족을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자, 먼저 고려의 초기 정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합시다. 고려 초기 정치는 국가 건국 직후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통일의 기틀을 국가의 기틀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왕권, 화가 가장 중요할 겁니다. 그리고 국가의 기틀을 뭘로 잡냐면 유교로 잡게 되는데 유교 정치를 실시하게 되는 거죠. 왕권 강화와 유교 정치를 목적으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실시가 됩니다. 이것들이 키워드가 되겠죠. 자, 대표적인 왕의 업적들을 봅시다. 먼저 태조 왕건에 대해서 봅시다. 태조 왕건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거는 호족융합 정책이 중요하겠죠. 왕권 강화를 위해서 호족들을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한 정책들을 피는데 대표적으로 당근과 채찍을 줬다고 보면 돼요. 당근 같은 경우에는 호족들을 우리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회유를 하게 되죠. 어떤 식으로? 호족들의 딸들과 결혼을 하게 되면은 이 호족들은 왕건의 장인이 되겠죠. 왕실 가족이 되는 겁니다. 자, 이를 통해서 혼인 정책을 통해서
호족을 내 편으로 만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성정책이 뭐냐면 줄사, 성을 주는 거예요. 왕건의 성이 뭐예요? 왕씨를 주는 거죠. 호족들에게 왕씨성을 주면서 호족을 나의 왕씨 일가로 만들면서 우리 편으로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왕건은 호족의 딸들과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 홍족들에게 왕씨성을 주면서 내 편으로 끌어들이게 되는 호족 융합 정책을 피게 되고, 자, 당근만 주면 안 되겠죠. 내 말 듣지 않는 호족들에 대해서. 그리고 호족들이 또 언제 반란을 일으킬지 모르기 때문에 한 번씩 채찍도 줘야 돼요. 그래서 회유와 견제책을 동시에 쓰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 호족들이 내 편에 대한 호족들을 중앙이 아니라 지방에 두는 사심관 정책을 펴니다. 사심관, 이거 중요합니다. 사심관 정책. 자, 중앙의 고위 관료, 이 호족들이 이제 고려가 성립이 되면서 중앙의 고위 관료가 됐죠. 이런 사람들을 지방에 파견하는 사심관으로 파견하게 되는 이런 권제책을 피고, 그리고 사심관으로 파견된 이 지방의 고위 관료들의 자식들은 수도 개성의 인질로 삼고 있는 기인제도를 피게 됩니다. 자, 대표적인 태조의 호족 융합 정책으로서 회유책으로서 혼인 정책과 사성 정책이 있었고, 그리고 이 호족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호족 출신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사심관 제도, 기인 제도를 폈다. 지방으로 발령되는 거예요. 자, 이런 정책들이 있다면 그 태조 다음에 태조의 아들이었던 광종 때 왕권이 더욱 강화가 되죠. 아버지의 왕권 호족 융합책을 바탕으로. 그리고 광종 같은 경우에는 제일 처음에 뭐 하냐면 기존에 있던 공신과 호족 세력들, 얘들을 숙청해 버리게 됩니다. 각 독자적으로 힘을 가지고 있던 이 사람들을 숙청해 버리게 되면서 이제는 모든 권한은 왕에게만 독점하게 되는 그런 걸 하게 되죠. 광종 같은 경우에는 이 왕권 강화를 가장 강력하게 실시했던 왕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호족의 힘을 뺏기 위해서 또 어떤 정책을 실시했냐? 대표적으로 이제 호족이 아니라 자신에게만 충성할 수 있는 그런 관료를 뽑기 위해서 과거제를 실시하게 돼요. 과거제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시험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공무원 시험 과목이 유교인 거죠. 선생님이 유교에서 제일 중요한 덕목 두 가지 뭐라고 했어요? 충과 효. 이 충과 효가 엄청나게 중요한데, 이 이념이 확실하게 머리에 있는 사람들만, 내 입맛에, 광종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뽑아서, 과거를 통해서 뽑아서 쓰겠다. 뭘 위해서? 왕권 강화를 위해서. 알겠죠?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나오는데 바로 노비암검법입니다. 자, 선생님이 앞으로도 계속 설명할 건데, 노비는 사람이다 아니다? 노비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돼요. 노비는 물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물건. 그렇기 때문에 노비는 사람들끼리 주고 사고 팔고 줄 수도 있고 사고 팔 수도 있고 자식에게 물려줄 수도 있고 남에게 그냥 줘버릴 수도 있는 그런 재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공신과 호족들은 이 노비들이 엄청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 후삼국 통일 과정에서 그 전에 신라에 있던, 그리고 기존에 후백제에 있던 사람들이 통일 과정에서 노비가 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들이 공신들이나 호족들이 이 노비를 가지고 어떤 걸 했냐면은, 노비를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땅에서 농사를 짓고,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독자적 군대의 군인으로 활용을 했어. 근데 노비 암검법이 뭐냐면, 이 노비를 일반 양인으로 만들어버려요. 일반 평민으로. 그렇게, 설명 다시 할게요. 노비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사람이다, 아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세금 낸다, 안 낸다? 세금 안 내요. 그리고 군대 간다, 안 간다? 군대 안 가. 자, 그런 상황에서 노비는 호족과 공신 소속이었기 때문에 세금 누구한테 낸다? 자기가 일한 거 누구한테 절반 바친다? 호족 공신한테 바친다.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충성해서 군대로 간다? 호족들을 위해서. 자, 근데 이 노비를 양인으로 만들어버리면 양인은 노비가 아니에요. 이제는 개인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군대 간다, 안 간다? 군대 가요.
국가를 위해서 위에 군대를 가요. 그리고 세금 낸다 안 낸다? 세금도 내. 자, 이 노비를 양인으로 신분을 상승시켜 주게 되면서 억울하게 삼국 통일 과정에서 후삼국 통일에서 노비가 된 사람들을 양인으로 바꿔주게 되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호족들이 가지고 있던 권한을 뺏고 그 권한을 누구에게? 국가에게. 그를 통해서 국가는 세금도 더 거둘 수 있고 국가에 충성할 군대를 더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일거양득이겠죠. 호족의 힘도 뺏고 국가의 힘도 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알겠죠? 노비양건법 중요합니다. 광종은 이런 정책들을 통해서 왕권을 강화하려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광종의 동생이었던 대정광 아니구나. 동생은 아니에요. 자, 성종 한번 봅시다. 성종은 한마디로 유교 정치가 키워드입니다. 태조, 광종, 태해, 정종, 태종, 해종, 정종, 광종, 경종을 통해서 강화된 왕권을 바탕으로 왕권이 강해지니까 이제는 국가의 기본 틀을 만들게 되는 거죠. 국가의 통치 체제를 만들게 됩니다. 그 방식이 유교를 통한 방식이에요. 자, 근데 이 유교 정치는 성종이 갑자기 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유교 정치 합시다 라고 건의를 해요. 누가? 최승로라고 하는 관리가, 최승로 이 사람 육두품 출신이거든요. 그 전에 최승로가 시무 28조라는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들을 건의합니다. 몇 개를? 28개를 건의합니다 라고 하는 시무 28조를 건의하고 성종이 그걸 받아들이게 되면서 유교 정치를 실시하게 돼요. 여러분들 교과서 38페이지에 보면은 이 시무 28조가 어떤 내용인지 나와 있을 거예요. 교과서 38페이지 개인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이 최승로의 시무 28조 내용 보면은 불교를 너무 많이 하면 안 되고 불교 행사 없애고 유교를 중심 정치로 해서 불교는 개인의 몸을 닦는 수신의 도라면 유교는 치국에도 나라를 운영할 수 있는 도리다. 뭐 이런 거 하고 그런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성종은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받아들여서 유교 정치를 실시하게 되면서 유교 정치 이념에 따라서 통치 체제를 정비하게 됩니다. 통치 체제. 우리 아까 배웠던 당나라의 삼성육부와 같은 그런 통치 조직 이런 것들 싹 다 만들게 돼요. 자, 잠시만. 자, 빨리 할게요. 이제는 오늘 마지막으로 배울 부분, 성종 때 완성된 통치 체제가 어떤 건지, 유교 정치 이념에 따라서 만들어진 통치 체제가 어떤 건지 빨리 보도록 하죠. 자, 최대한 빨리 끝내겠습니다, 선생님. 여러분들 힘들죠? 지금 이제 20분 지났어요. 조금만 힘냅시다. 고려시대 통치 체제의 정비 봅시다. 통치 체제는 국가를 운영하는 시스템이라고 보면 될 거예요. 시스템, 정치 조직. 자, 우리도 정치 조직의 운영을 하기 위해서 중앙에 정부, 세종정부청사, 과천정부청사, 서울정부청사가 있어가지고 국가의 중요한 일을 한다면 지방에서는 국가의 모든 권한을 일률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지방은 그 독자적으로 자치적으로 그 특색에 맞는 정치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도청, 시청, 동사무소 이런 지방 정치 조직도 갖추고 있죠. 그것처럼 고려도 중앙 통치 체제가 있고 그리고 지방 통치 체제가 있습니다. 중앙 수도 개성을 중심으로 국가 전체를 운영하기 위해, 지방은 그 지역을 통치하기 위해 두는 것. 먼저 중앙부터 봅시다. 중앙은 이걸로 됩니다. 이성육부의 정치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앞 시간에 배웠던 당나라의 삼성육부를 받아들였다고 보면 돼요. 그 대신 삼성 세 개 다 필요 없다. 중서성과 문어성을 합쳐서 중서문하성, 하성과 상서성 두 개만 있으면 된다. 우리는 중국과 좀 다르다라고 해서 성을 하나 줄이고 이성육부의 정치 조직을 갖췄어요. 이렇게 당나라의 조직을 받아들이고, 이에 더해서 고려만의 독자적인 귀족들이 아니죠. 고위 관료들, 2품 이상의 고위 관료들이 국가의 중요한 정책들을 논의하는, 회의하는
도병마사, 식목도감과 같은 회의 기구를 뒀어요. 재신과 추신이라고 하는 엄청 높은 관직의 관리들이 회의를 했던 거예요. 뭐 군사적인 거는 도병마사, 전쟁을 하거나 다른 이민족이 쳐들어왔을 때, 이럴 때 군사적인 것과 관련했을 때는 도병마사에서 회의를 했고, 그리고 법을 만들거나 그런 거 관련해 가지고는 식목도감에서 회의를 했어요. 도병마사, 식목도감 회의 기구였다. 고려 시대에만 있던 독자적인 당의 삼성육부를 받아들였지만 이거는 고려에만 있는 회의 기구였다.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자, 그리고 유교 정치를 하기 위해서 왕이 독단적으로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신하들의 말을 듣겠다, 언론을 강화하겠다라고 해서 대관이라고 하는 관직을 뒀어요. 자, 여기는 사대라고 하는 관리를 감찰하는 기구의 사대 관리와, 그리고 삼성육부에 있었던 중서문화성의 낭사라고 하는 관직, 이 관직 사람들이 대관으로서 국가에 만약 관리를 임명할 때 동의를 하거나, 그리고 국왕이 정책을 실시할 때 전하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언론 역할을 했던 게 대간이라고 봅니다. 이것도 고려에만 있는 독자적인 기구입니다. 알겠죠? 자, 그럼 정부 부처, 이런 정부 부처에서 일하는 공무원 관료는 어떻게 충원하냐? 아까 광종 때 배운 관리 임용은 어떻게? 과거제를 통해서 했죠. 과거제. 그리고 고려만의 좀 독자적인 게 있는데 그게 음서예요. 음서. 이품 이상의 고위관료. 우리도 지금 1급 공무원부터 9급 공무원까지 있듯이 고려에도 1품부터 9품까지의 공무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2품 이상의 2급 공무원 이상의 고위관료의 자제들에게 과거 시험 치르지 않고 관직을 주는 걸 음서라고 했어요. 음서. 자, 이 음서를 통해서 이번에 들어온 개념인데 문벌이란 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문벌이 형성이 됩니다. 형성.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오랜 기간에 여러 대에 걸쳐서 할아버지, 아버지, 나 이렇게 여러 대에 걸쳐서 관리를 배출한 가문을 문벌이라고 해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 과거와 음서를 통해서. 자, 그리고 이런 문벌들은 주로 개경, 수도 서울에 거주를 하고 고위 관직을 가지고 자기들만의 폐쇄적인 통혼, 지들끼리만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대표적으로 파평윤 씨, 해주 최 씨, 평양 조 씨, 이런 가문들이 있는데 나중에 충선왕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이 사람이 즉위할 때 교서를 내리거든요. 충선한 즉위교서라고 하는데 거기에 재상지종 15가문, 몰라도 되는데 그냥 설명만 들어요. 재상지종 15가문, 재상이 될 수 있는 15개 가문이라고 해서 아까 말한 파평용 씨, 해주채 씨, 평양조 씨 이런 가문들이 그를 말해요. 이 사람들은 왕실과 통혼할 수 있고 재상이 될 수 있는 가문을 정리해 놓은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문벌이에요. 문벌. 오랜 기간 여러 대에 걸쳐서 관리를 배출하고 개경에 결조하고 고위간직을 독점한 그네들끼리 혼인을 하는 그런 것들을 문벌이라고 하는데, 이런 과거와 음서를 통해서 문벌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알겠죠? 자, 오늘 마지막 배울 내용, 지방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지방을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 지방의 도 어떤 게 있죠? 경기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제주도, 강원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이런 것들이 있죠. 자, 고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눴냐? 전국을 5도와 양계로 나누었습니다. 5도와 양계. 5도 우리가 지금 경상남도, 경상북도 하듯이 그 당시는 일반 행정구역으로서 5도를 둬서 양광도, 교주도, 이런 이름이 지금과는 조금 다른, 경상도는 경상도 마찬가지일 거고, 이렇게 5개의 도를 뒀어요. 5개의 도. 여기에 관찰사를 파견을 하기도 하고, 그건 몰라도 되고. 어쨌든 일반 행정구역으로서 5도, 일반, 그리고 특수 행정구역으로서 양계를 뒀어요. 그러면은 지도를 본다면, 만약에,
이게 한반도 지도라고 본다면, 자, 밑에 이거 고려의 지도는 이거 대동강까지 평양까지 만약에 이렇게 일반 행정구역으로서 하나, 둘, 셋, 넷, 다 5개를 나누어 놓고 특수행정구역으로서 군사적인 접경지에 군사행정지역을 둔 거예요. 북계와 동계, 두 개의 도라고 해서 양계, 두 개의 계라고 해서 양계예요. 북계와 동계. 어쨌든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일반 행정구역과 특수행정구역으로 나누어서 배치를 하고 일반 행정구역으로서 5도, 특수행정구역으로서 양계, 북계와 남계, 군사행정구역으로서 양계를 뒀다 정도까지만 알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고려 같은 경우에는 특수하게 지방관을 파견한 주현보다는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속현이 더 많았어요. 아직까지 지방에 대한 통제가 약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왜? 아직까지는 호족들의 힘이, 영향력이 아직까지 있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 호족들은 이름을 바꾸어서 자신들은 향리다. 향리. 호족들 중에서 변신한 자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호족들 중에서 고려로 들어가서 중앙관직으로 진출하거나 아니면 지방에 계속 있는 상황에서 향리로서 지방에서의 영향력을 계속하면서 지방의 행정, 실무 이런 거 담당했던 사람들이 향리거든요. 향리의 힘이 엄청나게 강했어요. 향리의 중심 지방에서는. 알겠죠? 자, 그리고 아직까지 지방을 통제하지 못했고, 그리고 지금 우리는 유통경제가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죠.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 며칠 전에 닭가슴살을 샀는데 닭가슴살 만약에 주문을 하면은 쿠팡에 뭐 새벽 배송 같은 경우에는 전날 주문하면 다음날 아침에 배송이 될 정도로 엄청나게 상품 유통경제가 발달되어 있어요.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바로바로 살 수가 있죠. 마트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까지는 고려시대는 그런 유통경제가 발달하지 않았지만 필요한 물자들이 있겠죠. 쌀이든 소금이든 철이든 그런 물자를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서 향, 소, 부곡이라고 하는 특수행정구역을 둬서 향, 소, 부곡 이런 향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농사만 지어야 되는 지역, 소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뭐 철소, 소금소 같이 특산물만 만들어야 되는 지역, 다른 일 못해요. 왜? 국가적으로 물자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서. 이런 지역을 두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것만 하게 만드는 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지역 사람들을 따로 두고 이 지역 사람들을 차별을 하기도 해요. 이 지역 사람들 과거 응시 못하게 하고 천민은 아니지만 천민과 같이 대우를 하고 이사도 못 가게 하고 이런 지역이 있었다. 향소, 부곡 이런 지역이 있었다라는 것 정도만 알면 될 거예요. 자, 우리는 이번 시간에 고려의 통치체제 정비라고 해서 고려가 어떻게 성립되었고 후삼국을 어떻게 통일했고 그리고 국가 초에 태조, 광종, 성종 때 어떻게 왕권 강화와 유교 정치를 하면서 국가의 기틀을 마련했으며 이 성종 때 완성된 통치체제 국가의 기틀은 무엇인지까지 배웠어요. 오늘 배운 내용이 많을 거예요. 자, 그래도 최대한 선생님이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했으니까 모르겠다면 영상을 한 번 더 보는 것도 방법일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들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합시다. 알겠죠? 오늘 여러분들 너무 수고했어요. 선생님도 목이 아프다. 너무 수고했어요, 여러분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